우리가 컵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정확히 손잡이를 잡잖아요. 네, 그리고 또 흔들림 없이 들어 올려서 물을 마시는 이 모든 과정.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혹시 이 안에 뇌에 얼마나 엄청난 계산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수십 개 근육이 정확한 타이밍과 힘으로 연주되어야 가능한 움직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는 바로 이 교향곡의 지휘자, 특히 손뇌에 문제가 생겨서 연주가 엉망이 되는 상태, 실조의 진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자료들은 이 실조라는 현상이 단순히 그냥 힘이 약해지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지, 아, 그게 다른 거군요. 네,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몇 가지 동작만으로 어떻게 이 정교한 지휘 시스템의 고장을 찾아내는지 그 기발한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병을 나열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질병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그 진단 과정 속에 숨겨진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제가 자료를 읽다가 정말 무릎을 탁 친 비유가 있었어요. 어떤 비유였나요? 바로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비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즉 우리 팔다리 근육의 힘은 그대로인데 네네, 힘은 그대로인데. 지휘자가 박자를 놓치고 막 사인을 잘못 보내서 불협화음이 나는 상태. 이게 바로 실조라는 거잖아요. 아,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자 잃은 지휘자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해두죠. 실조는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 그러니까 협응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휘자의 실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이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어느 파트와 소통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다르게 망가집니다. 아, 파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담당하는 타악기 파트와의 조율에 실패하면요. 연주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폭을 넓게 해서 비틀거리면서 걷게 되죠. 네. 이걸 보행실조라고 합니다. 아, 또 팔과 손을 담당하는 현악기 파트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면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손이 목표물을 휙 지나쳐버리거나 저런. 아니면 바로 앞에서 심하게 떨리게 됩니다. 이게 사지실조고요. 말도 그렇다고요? 네. 심지어는 입과 혀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율하지 못해서 말이 자꾸 끊기고 뭉개지는 말실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경우에 근육 자체의 힘은 정상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문제는 언제나 조율의 실패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협응이라는 게 여러 근육들이 정확한 순서, 속도, 힘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인데 이게 깨지니까 동작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걸 이제 의학용어로는 분절화라고도 하거든요. 분절화요? 네. 원래는 하나의 부드러운 아르페지오 연주 같아야 할 동작이 도, 미, 솔 이렇게 음이 하나씩 딱딱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게 지휘자의 조율 실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이 조율 실패를 어떻게 찾아내나요? 자료를 보니까 접근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고 동작을 시켜보는 임상검진, 그리고 상태의 심각성을 점수로 매기는 표준화 척도,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기능평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문이요? 네, 우선 임상검진은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지휘자에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고요. 네. 표준화 척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죠. 아, 숫자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평가는 가장 실용적인 질문. 그래서 이 문제가 당신의 일상, 특히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줍니다. 아하.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을 다 맞춰야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 표준화 척도라는 개념이 되게 흥미롭네요. 움직임의 오류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객관적인 점수로 바꾼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죠. 자료에 나오는 ICARS나 SARA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손가락 코 검사에서 목표물을 10cm 이상 벗어나면 2점, 5cm 이내로 벗어나면 1점, 정확히 짚으면 0점.
이런 식으로 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런 식이군요. 네, ICARS는 국제 협력 실조 평가 척도인데 자세, 걷기, 팔다리 운동, 말하기, 눈 운동까지 총 19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아주 정밀한 검사입니다. 와, 100점 만점이요. 네, 거의 대학교에서 받는 종합건강검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이 많아서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라, 특히 K사라라는 한국판 척도도 있던데요. 이건 아이칼스랑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칼스가 정밀한 종합검진이라면 사라는 동네 병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보는 문진 같은 느낌입니다. 아, 좀 더 간편한 거군요. 네, 걷기, 서기, 말하기 같은 가장 핵심적인 8개 항목만으로 총 40점 만점으로 평가하거든요. 연구 목적이라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아이칼스가 유용하겠지만 네. 바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상태가 치료 후에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면 사라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는 사라가 더 널리 쓰이는 편이겠군요. 맞습니다. 사라 점수가 5점 떨어졌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네. 환자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걷거나 물을 덜 흘리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아주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수로 객관화해서 치료 경과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에서 제 눈길을 끈 건 정말 간단해 보이는 동작 하나로 뇌의 문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손가락 코 검사 말입니다. 자신의 코랑 검사자의 손가락을 번갈아 터치하는 이 너무나 단순한 동작이 어떻게 손해의 기능을 드러내는 거죠? 이 검사가 아주 기발한 점은 뇌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마무리를 분리해서 본다는 겁니다. 마무리요? 네, 팔을 뻗는 계획과 실행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코라는 작은 목표 지점에 멈추는 마지막 계산, 즉 브레이크를 거는 타이밍을 손해가 놓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손이 목표물에 가까워질수록 갈팡질팡하면서 심하게 떨리거나 네. 이걸 의도 떨림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아예 목표물을 휙 지나쳐버리는 겨냥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그냥 손이 떨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럼요. 목표 지향적 계산의 실패를 정확히 잡아내는 겁니다. 아하. 그럼 오케스트라 비유로 다시 돌아가자면 지휘자가 바이올린 연주자한테 저기까지 활을 움직여 라고 명령은 했는데 바로 거기서 멈춰 라는 사인을 제때 못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발꿈치 정강이 검사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누워서 한쪽 발꿈치를 반대쪽 무릎에 댄 다음에 정강이 뼈를 따라서 발목까지 일직선으로 쭉 미끄러져 내리게 하는 건데요. 네. 손의 조율 능력이 떨어지면 이 발꿈치가 계속 정강이 뼈 밖으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다리 근육의 협응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검사죠. 듣고 보니 정말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검사들이네요. 네. 속도나 리듬감을 보는 검사도 있다고요? 네, 손에는 우리 몸의 리듬 섹션을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보는 대표적인 검사가 빠른 교대 반복 운동 평가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손바닥과 손등으로 허벅지를 빠르게 번갈아 치게 하는 동작인데요. 아, 이렇게요? 손동작?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드러머가 두구두구두구 하고 빠르게 스네어 드럼을 연주하는 것과 같아요. 한쪽 동작, 그러니까 손바닥을 켜는 온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반대 동작인 손등을 끄는 어프 신호를 보내고 이걸 초고속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와,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손해가 바로 이 켜고 끄는 신호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죠. 만약 그 조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 박자가 엉킨 드러머처럼 손이 버벅거리거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걸 교대 운동 불능증이라고 부르는데 손해라는 지휘자의 리듬감이 망가졌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개별 연주자들의 기량은 다 확인해 본 셈이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케스트라 전체가 무대 위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는지, 즉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런 균형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이제 개별 연주자 테스트를 넘어서 전체 앙상블, 특히 균형과 보행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자 걷기입니다. 아, 모델들처럼 걷는 거요? 네, 맞아요. 앞발 뒤꿈치에 뒷발 앞코를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게 하는 거죠. 일반적인 걸음보다 훨씬 좁은 기반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미세한 균형 조절 능력의 문제를 증폭시켜서 보여주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 셈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검사는 롬베르그 검사였어요. 아, 롬베르그 검사.
아주 중요하죠.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의 차이를 본다는 발상이 아주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균형을 못 잡는다 해서 그치지 않아요. 왜 균형을 못 잡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 못 잡는지요? 네, 우리 몸이 균형을 잡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네. 그리고 귀 안쪽 전정기관의 평형 감각 정보, 마지막으로 우리 발바닥이나 관절이 지금 내 몸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다고 뇌에 알려주는 고유 수용 감각 정보죠. 아, 롬베르그 검사가 바로 이 정보들 중에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감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눈을 감았을 때만 심하게 흔들린다면 그건 시각 정보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눈을 떴을 때는 시각 정보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버텼는데 눈을 감아서 그 정보가 차단되자마자 균형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아하. 이건 지휘자, 즉 손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기가 무대 어디에 서 있는지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 네네. 즉 고유 수용 감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손의 문제는요? 반면에 눈을 뜨고 있을 때부터 이미 심하게 비틀거린다면 그건 정보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지휘자 자체, 즉 손해나 전정기관의 문제일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와,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탐정 수사 같네요. 아하, 그렇죠. 그럼 눈 감고 흔들린다고 무조건 고유 수용 감각 문제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손의 문제랑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롬베르그 검사는 의사가 진단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아주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아, 방향을 잡아주는? 네, 눈을 감았을 때 새롭게 또는 훨씬 심하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는지가 핵심적인 관찰 포인트죠. 조각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는 이외에도 티네티 평가나 9-구멍 패그보드 검사 같은 것들도 간단히 소개되어 있던데요. 이건 어떤 관점의 평가인가요? 이 검사들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접근 법 중 마지막 기능 평가에 해당합니다. 기능 평가. 즉, 그래서 이 문제가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가를 보는 거죠. 티네티 평가는 의자에서 일어서고 걷고 돌아서 다시 앉는 일련의 과정을 관찰해서 이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 넘어질 위험이 얼마나 높은가를 점수합니다. 아, 낙상 위험도 같은 거군요. 그럼 9-구멍 패그보드 검사는 손의 기능성을 보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손가락으로 코를 짚는 걸 넘어서서 실생활에서의 정교함을 측정하는 거네요. 네. 9개 구멍에 작은 핀을 꽂았다가 다시 빼서 통에 담는 시간을 재는 건데요. 이건 단추를 채우거나 열쇠를 잡거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손의 미세 조절 능력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실조가 단순히 의학적인 증상을 넘어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평가들이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자료들을 쭉 정리해보니 실조라는 현상은 단순히 힘이 세고 약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에 너무나도 정교하고 복잡한 지회 능력의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지네요. 네. 그리고 손가락으로 코를 짚는 아주 간단한 동작부터 눈을 감고 서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검사들이 그 위대한 지휘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단서가 된다는 것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평가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부드럽고 정확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뇌, 특히 손해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계산과 조율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검사들은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 뇌의 그 위대한 작업을, 그 보이지 않는 천재성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창문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는 오늘 뇌가 어떻게 움직임을 명령하고 조절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지휘자가 단원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은 어떨까요? 아, 정보 수신이요? 네, 지금 눈을 감고 팔을 뻗어서 자신의 코끝을 한번 만져보세요. 보지 않고도 내 코가 어디에 있는지, 내 손이 어디쯤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 바로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된 고유 수용 감각 덕분입니다. 네. 어쩌면 완벽한 협응이라는 이 교향곡의 비밀은 완벽한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휘자의 능력에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